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인쇄물을 의뢰하기 위해 중동이나 정동의 인쇄거리를 찾거나 한약을 짓기 위해 한약거리를 찾았던 기억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기억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풍경은 어떠셨습니까? 현재 대전의 특화거리는 총 16곳이 지정돼 여전히 운영 중이지만 호황을 누리던 이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1997년에 특화거리로 지정된 한복거리는 명절이나 결혼을 앞둔 시민들의 명소였고 한복 패션 대회를 열 정도로 성업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점포별 월 평균 매출이 3천만 원을 기록할 만큼 대전의 특화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복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지금은 오래된 단골 몇 명만 오가는 한산한 거리가 됐습니다. 한때 인쇄소가 사라지면 공공기관이 멈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소위 잘 나가던 삼성동, 중동, 정동의 인쇄 특화거리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요 관공서가 서구 신도시로 이전하고 출판이나 인쇄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금은 일반 거리보다도 적막하기만 합니다. 간판에 표기된 이름이 없으면 알아보기 힘든 오토바이 특화거리, 업체 수가 절반가량 줄어든 한의학 특화거리,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어물 특화거리, 대부분 특화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상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지정된 특화거리가 어쩌다 이렇게 사양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유사업종이나 점포 6곳 이상만 모여 있으면 구청장의 재량하에 특화거리 지정이 가능한 손쉬운 절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 상인들과 자치구의 노력 부족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특화거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찾자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겁니다. 그렇다면 빛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또 하루를 열고 꿋꿋이 한 자리를 지켜가는 특화거리 상점들에서 되는 이유를 찾아보려는 발전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이야기와 콘텐츠들이 채워져야 특화거리가 다시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될지는 지역민과 행정기관 그리고 전문가가 힘을 합쳐 얼마나 되는 이유에 집중하는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7월 5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돌파구가 있을까요? 입니다. 예, 무엇을 돌파해야 합니까? 네, 사업자가 이미 2차례나 납부 기한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 이행 보증금 70억 원을 납부하지 못해서요. 충청남도의 오랜 수건 사업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일이 결국 이렇게 됐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유력 금융사하고 건설사 등 모두 이제 국내 8개 업체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예. 이 현재 사업자가요. 계약 체결할 당시에 이 매매 대금의 10%인 계약 보증금 119억 원 이거를 완납했었습니다. 예. 그 이후 이제 1차 투자 이행 보증금 100억 원 가운데 30억 원도 납부를 해서요. 좀 사업 추진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였었는데 예. 근데 경기 침체로 이 PF를 좀 일으키지 못하면서요. 나머지 70억 원을 기한에 납부하지 못했고
예. 그래서 충청남도가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 줬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해서 이제 다시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됐었는데요. 그러니까 납부 기한을 1년 연장해 줬는데도 결국 보증금을 내지 못한 것입니다. 예,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안면도 개발 사업은 지난 1991년에 충청남도가 사업 대상지를 지정한 뒤부터요. 2001년까지는 공영 개발 방식으로 이제 추진을 했지만 이 결국 무산이 됐었고요. 예. 이제 이후에 2006년에 이 민간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이라는 곳을 이제 우선 협상 대상대로 선정했습니다. 예.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제 또 한 차례 무산됐고요. 그러다가 지난 2016년에는 롯데 컨소시엄이 이 3지구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대로 선정이 됐는데 예. 그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자격이 취소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에는 KPIH 안면도라는 업체가 이 본계약까지 체결을 했지만은 예. 역시 이제 1차 투자 이행 보증금을 내지 못해서 결국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예. 이 참고로 이 KPIH라는 곳은요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에도 뛰어들었다가 이 자금 마련 실패로 결국 계약이 해지됐던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충청남도가 안면도 관련해서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요, 예. 이 새로운 사업자 다시 공모해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토지 매매 계약, 건축 인허가 이런 행정 절차도 다시 해야 하니까 상당히 좀 기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또 거기다가 이제 기존 사업자와의 법적 공방도 예상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계약 해지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요 얼마 전 그 태안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사업자가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새로운 안으로 좀 갈 건데 50년 임대 이것도 좀 고려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이걸 매매하는 것이 아닌 장기 임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현재 경기 침체, 뭐 고금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신규 부동산 PF 일으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충청남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규정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예,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네, 대전 유성구 자운대엔요, 이 추목 수영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 수영장은 현재 국군 복지단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군에서 운영하는 만큼 이 수강료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예. 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에서 운영되던 그 시민 대상 성인 10개 반 그리고 예. 아동 8개 반 이 프로그램이 갑자기 폐강됐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폐강 사유가 이제 명확히 공지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가 보면은 이 폐강 관련해서요 현장 근무자 문의 그리고 답변 이게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면서 폭언과 폭설을 자제해달라 뭐 이런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문구에 폭언과 폭설을 자제해달라. 그 말은 이용객들의 항의가 정말 거세다, 많다 이런 걸 반증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자운대라면은 군사 지역이라서 이 수영장은 군사 시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국방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군부대 체육시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을 보면요. 현역 군인과 군무원, 직계가족을 주 이용객으로 하지만은 예. 일반에게도 이제 이 시설을 개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이 가능한 곳인데 왜 갑자기 강습이 폐강이 됐습니까? 네, 지난달 초에 그 국군복지단이 공공시설에서 승인되지 않은 개인 영리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서 이 민원이 발생한다 뭐 이런 이유로요 강사들에게 개인 강습을 중단해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하거든요. 예. 일단은 그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영리 행위 금지 이거는 좀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좀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좀 복잡한 구석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이 수영장 소속 강사들은요 보통 주 4회 대기 시간인 6시간을 포함해서 하루에 11시간에서 13시간 정도를 정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매월 14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의 강사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좀 한 달 수입치고는 충분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정규 수업이 없는 그 대기 시간을 이용해서요 강사들이 개인 강습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강습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강사들의 수입이 크게 또 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반발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군복지단이 이 정규 수업 강사료를 한 강좌당 35만 원에서 이제 4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이런 안을 제시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강사들은 그래봤자 이제 개인 강습으로 벌었던 수입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서 결국은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면서요. 자신들의 생계의 보장을 위해서 다른 구직 활동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정규 수업에 다 참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국군복지단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수의 이렇게 이제 그 시민 대상 강좌가 폐강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복잡한 속사정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후 이제 국군복지단 측이요 강사들한테 계속 일할 건지 아니면 그만둘 건지를 좀 알려달라면서 예. 만약에 그만두면은 새로운 강사를 뽑겠다 이렇게 좀 아.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용객 불편 사항 인지하고 있고 추가로 강사를 이제 새로 채용해서 이용객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운영 방침이 변경되면서 강사들은 일자리를 어떻게든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네, 그런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죠. 예. 이분들이 이제 수영장 소속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라서 이제 제대로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들처럼 프리랜서들은 사측이 근로기준을 좀 임의로 변경을 해도 이거 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이제 공공시설에서 개인의 그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의 환경은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정과 현실과의 괴리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라는 그 현재 상황이 안타까워서 이 소식 전해드려 보았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소개하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날씨를 보면은 이제 폭자가 유독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폭염, 예. 폭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날씨나 이제 기후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그 이번 주가 이제 내내 장마 기간이라고 했는데 예. 사실 너무 덥죠, 이번 주 내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또 불규칙해졌다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그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에 이어서 이번에 또 폭우가 많이 예.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해에 이제 폭우와 관련된 위험도가 좀 있어서 기후 위기와 이제 폭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더위도 그렇고요. 한번 뭐 더워졌다면 계속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비도 한 번 왔다 하면은 쏟아붓는 양이 정말 네. 굉장히 많을 정도로 단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어쩔 때는 좀 겁이 날 정도로 쏟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초래한 이런 기후 위기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폭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쵸. 좀 경각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 강수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어떤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같은 현상을 여러 가지 방식들로 이제 설명하는 예. 방법이 또 다 다른데 저는 주로 이제 에너지와 관련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은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탄소라고 하는 것이 대기 중에 너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지구가 이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 네. 태양 에너지를 사실은 또 반사해 가지고 우주 바깥으로 좀 내보내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요. 예. 근데 이 탄소라는 것이 어쨌든 대기 중에 너무 많다 보면은 이 농도가 진해져 가지고 지구에서 이제 반사돼 가지고 우주로 나가야 되는 이 태양 에너지, 예. 열 에너지를 잡아둡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온실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태양으로 받는 그 열 에너지를 지구가 더 많이 끌어안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러면은 그 지구가 이제 점점 더 많은 태양의 이제 열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온도가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물이 이제 열을 많이 받으면은 예. 이제 기체로 변하게 기화가 되잖아요. 되죠. 예. 네. 그리고 수증기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수증기가 뭉쳐가지고 보이는 게 구름이고 예.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열 에너지가 너무 빨리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더 많이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측 불가능한 그런 기후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수증기들이 더 빨리 모이다 보니까 예. 그런 폭우나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그런 기상 변화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예,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제 대전지방기상청 연결해서 네. 올해 비는 어떻게 전망하시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이런 뭐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비가 많이 내릴 경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네. 정도로 이제 분석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렇게 더워지면서 북반구 고지대에 있는 이런 눈이 내려야 될 곳에 네. 비가 내리면서 홍수 피해가 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쵸.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구에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예. 계속해서 순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예. 그 이동하는데 이제 주요로 관여하는 게 이제 뭐 여러 태풍이라든지 혹은 여러 이제 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눈이 이제 아까 녹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이 녹으면 당연히 물이 되죠. 그렇죠. 그 물이 또 그 에너지를 받으면은 기체가 돼가지고 수증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녹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대기 중에 머금고 있는 수증기의 양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비가 많이 내린다는 것은 사실은 뭐 여러 의미로 사실 대기 중에 에너지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예.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서 당연히 이제 고지대 같은 경우는 식물 생태계들의 변화들도 굉장히 큰 편이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하류 지역에 있는 곳들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산지대 하류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도 계시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하류라고 하는 것은 상류에서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예. 상류에 물이 당연히 많아지면은 하류에도 당연히 물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어쨌든 도시 기반이나 여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여건들이 강을 주변으로 발달한 게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위험도는 점점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보통 그 많은 비가 내리는 곳들을 보면은 그 높은 산들이 있는 곳 주변에서 이제 많이 비가 내리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예. 이제 구름이 넘어오다가 산에 부딪혀가지고 비가 내리거나 뭐 예.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높은 산맥을 끼고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그 변화들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 이런 변화들의 원인으로 엘니뇨, 또 라니냐, 해마다 이 단어들을 빼놓고 넘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언급이 네. 되는데 원래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구의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예.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근데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지구의 온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예. 엘니뇨나 이제 라니냐 같은 경우도 평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보다는 조금 더 예측 불가능하게 일어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사실은 엘니뇨가 뭐고 라니냐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해도 지구과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면 계속 이야기가 예. 헷갈리거든요. 저도 이게 시험용으로 딱 외운 그 이상을 알지는 못합니다. 네. 예. 근데 오늘 그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 북극에 예. 물들은 당연히 차갑죠. 그 차가운 물은 이제 당연히 무겁다 보니까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예. 근데 이 바닥에 가라앉은 차가운 물이 북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곳곳을 계속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북극에서 이제 가라앉은 그 차가운 물이 바다의 아래에 있는 여러 예. 영양분들을 가지고서 지구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그 곳에서 이제 열 에너지를 어느 정도 받으면은 이 온도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에너지나 이제 영양분을 가지고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 곳이 이제 대체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루 지역, 페루 앞바다 쪽에서 그 북극에서 시작된 그 차가운 물이 올라오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차가운 물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은 해수면이 차가워지겠죠. 예. 그리고 차가운 물이 안 올라오거나 조금 올라오게 되면 해수면이 계속 달궈져 있으니까 더 따뜻하겠죠. 뜨거워지겠죠. 예. 평소보다.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수면이 뜨겁고 열 에너지가 많다라는 것은 그곳에 이제 더 많은 수증기들이 수증기가. 모여지다 보니까 예. 그곳에서 이제 태풍이나 혹은 여러 이제 폭우와 관련되어 있는 기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페루 앞바다 쪽에서 이제 열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은 예. 반대로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우리나라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좀 덜 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요. 예. 반대로 이제 그 차가운 물이 많이 올라와요, 그곳에. 예.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는 이제 열 에너지가 좀 적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이제 비가 좀 덜 내리겠죠. 예. 그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가 좀 많이 내리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네, 생각해보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이렇다는 우리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모든 현상을 다 이걸로만 설명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당연히 예. 그렇고 근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어쨌든 이 엘니뇨랑 라니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구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차가운 물이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발생한 현상이고 대신에 이 원래 일어나고 있던 이 현상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복잡 다변해졌다. 뭐 예.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일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네. 있는 이 지구의 환경적인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관계시설, 뭐 수력발전소, 댐 이런 것들이 폭우에 대비하는 여러 물과 관련된 것들을 대비하는 시설들인데
이게 지어진 것들도 지금 한참 됐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과는 다른 기준으로 세워졌을 텐데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괜찮게 좀 보고 있어도 됩니까? 아니면 대비를 지금 빨리라도 해야 됩니까? 대비를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댐도 그렇고 여러 그런 치수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그래도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예. 그 여름철에 이제 태풍도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예. 그것에 대비하는 시설들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하고 또 더 이제 강도가 강해질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그 지구가 이제 열에너지를 아까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열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은 당연히 지구는 동그랗고 예. 태양이랑 가장 가까운 적도 부분이 이제 열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많이 발생한 열에너지가 지구 곳곳에 퍼져야 되는데 지구에서 열에너지가 가장 없는 곳은 북극과 남극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위도 지역, 적도에서 생성된 태풍이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를 지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아까 그 지구가 점점 열에너지를 많이 갖게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이제 열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적도에 열에너지가 더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태풍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기후 현상들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오는 그런 기상 이변들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치수나 이런 관련 댐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폭우들을 보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장마처럼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예. 단기간 안에 그 시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예, 예. 비를 압축적으로 많이 뿌려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큰 사고가 나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예.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간당 몇 미리 정도 예, 내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당 해당 시설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비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내리게 되면은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당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의 강수량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높일 필요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뭐 하천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여러 곳에 분산되어서 이렇게 좀 수위가 높아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제 도심 같은 경우는 네. 그 배수 시설이나 하수 시설 이쪽으로 이제 다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것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했던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대도시가 그 폭우에 이제 피해를 봤었던 거는 이제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예. 강남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하나 예, 있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충청권 지역에서는 이제 지하차도 참사가 좀 예, 있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사실 대도시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설들, 그러니까 주요 시설들을 지하화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에 주차장을 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아까 지하차도 말씀도 드렸고 예. 또 지하철도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사실 이제 서울시도 그런 아파트가 있는 곳들에 혹은 이제 지하차도 있는 곳들에 이제 관련 시설들을 많이 정비한다고 했는데 최근 언론 자료들을 보니까 실제로 침수가 된 곳들 중에서 그런 차단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설치한 곳들이 50%가 안 넘는다라는 예. 보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좀 대비하는 것들을 좀 더 서둘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아까 제가 이제 대도시권일수록 이제 지하 시설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결국 이게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이제 지하로 내려간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그 폭우나 혹은 극단적인 기후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 곳들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하거나 이럴 때 과도한 지하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최대한 지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차단막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뭐 개발된 시설들은 없앨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번 정부와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철도 지하화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과도한 지하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은 경우는 기후 위기를 이제 대비해야 하는 시대 때 적절하진 않은 시설인 것 같다라는 그런 예.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차단막을 만들든지 어떤 물이 빠져나가는 길을 또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이런 피해들을 막을 수 있다면 참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요즘에는 보면 기후 난민이라고 네. 유엔기구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강제 실향민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는 정말 많이 늘 거다 이런 예측이 있던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기후 난민과 관련해서는 아직 국제적인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비영리 단체나 소위 이제 난민감시센터 같은 그런 곳들의 이제 통계들을 보면은 예. 지난해에만 이제 홍수나 가뭄으로
이제 그런 기후재난을 겪은 분들 중에서 예. 자기 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2,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와. 근데 전 세계적인 통계인데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 더 있을 것 같은데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은 이 2,600만 명의 이주민들의 숫자가 전쟁 난민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쟁 난민들로 이제 이주하신 분들이 지난해에만 2천만 명 정도라고 파악이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만 명 정도가 많은 거고 또 앞으로의 이제 상황들을 봤었을 때 기후 난민들이 더 많아질 텐데 예. 우리 코너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분들은 대체로 이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들이 많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예. 그랬을 때 당연히 개발도상 국가들이 또 적도 부분에 또 많이 있잖아요. 예. 그 국가들에 있는 난민들이 실제로 아.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그럼 좀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아마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선진국들 중에 탄소 배출량이 높은 곳들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대응 자금들 좀 많이 내라 뭐 이런 압박들을 예. 받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한 국가들은 기후 난민을 좀 많이 받아들여라 이런 국제적인 요구가 저는 지금은 없지만 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뭐 가사도우미 수준의 그냥 이민자들을 받는 그런 논의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기후 난민을 국제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그런 선진국의 위치로서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언젠간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랬을 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토론도 좀 필요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혹은 기후 위기를 대비하는 국가로서 어떤 식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할지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천천히 좀 시작이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쫓겨나게 되는 네.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그럼 이런 경우에 기후 변화 때문에 나의 재산이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좀 피해를 보상받는다든지 뭐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저는 이만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면 이게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뭐 준비된 게 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후 재난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이제 농사 지은 것들을 이제 다 망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아니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불이 정말 크게 나가지고 예. 살던 곳에서 이제 이주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경우들은 대체로 이제 특별 재난 구역으로 이제 편성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국가지원금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그분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다시 돌려놓는 데에는 당연히 부족함이 많죠. 예. 그리고 추세로 봤을 때 그 비용 역시도 앞으로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특별재난구역 수준으로만 있는 게 사실 한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고민이 많은 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폭우로 인해서 제가 도시에 있는 지하차도들이나 주차장이 잠겼을 때 어쨌든 차량들이 다 침수 차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자동차 보험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지? 예. 그러니까 이런 특약 사항들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설 보험 업체들과 관련된 고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가 이제 지원해야 하는 그 비용들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거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건지 또 어디까지 보호해 줄 건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 재원들을 이제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 예를 들어 저는 기후 위기를 제대로 고민하고 대응하는 국가라면 이런 고민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이런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앞으로 어쨌든 침수 피해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공공 자금들을 매년 얼마 정도씩은 계속 축적해 나가겠다. 예. 이런 정도의 이제 대응을 해야 저는 좋은 정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논의들이 사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들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많은데 많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제 당장 할 수 있거나 이제 해야 하는 일들은 좀 제한적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올해를 좀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폭염이든 폭우든 혹은 이런 기상천외한 이런 그 기후 재난들 혹은 기상 이변들이 앞으로 이제 당연한 일이 되어 간다. 올해 왜 이렇게 더워 이게 아니라 예. 야 이제 앞으로 계속 더워지겠네 라고 예. 생각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들을 올해부터 좀 가지면서 이런 기후 변화들이 예. 변수가 아니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상수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앞으로 기후위기를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세나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될 지구온난화와 폭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는 정치 토크 시간 대세난 점치 토크 민심 중심.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이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중호 의원,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민선 8기 대전시가 출범한 지 2주년을 맞이했고요. 그동안의 성과도 있었고 또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두 분께 지난 2년간의 대전시정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주로 대형 토목 사업 중심의 예산 계획이 많이 수립되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좋은 점도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불효불급한 그런 사업 추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무원 근무복 개발이라든지 예. 그리고 지금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갑천 물놀이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대한 폐지라든지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파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 지역 화폐라든지 성평등 정책에 대한 후퇴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삭감 뭐 이런 정도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예.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한 줄로 표현하자면 예. 진작에 대전시가 했어야 하는 것들을 이제서야 시작하게 됐다라고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경제적으로 보면 대전시의 정체성은 소비도시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국가가 발전할 때는 사실 소비도시로서의 그냥 그런 정체성,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는 도시여도 괜찮은데 이제 지금 같은 저출산의 이제 고령화, 뭐 지방소멸 이런 시대에는 각 지방 도시들이 각자의 자기 먹거리를 스스로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사실 5년 전, 10년 전부터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과거 대전시에서 조금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아니라 이제 이장훈 시장님 지금 공약들을 보면 크게 보면은 대전에 교통 만드는 거죠. 이제 뭐 2호선 트램을 깔고 예. 3, 4, 5호선 가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산업용지 확보해가지고 기업도 유치하겠다고 하는 거. 요거는 요 자체가 어떻게 된다기보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반 준비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고 그런 것들 기반 삼아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약을 한 2020년대가 됐어야 되는데 예. 조금 늦지만 이제서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기반을 다지는 과거 했어야 하는 것들을 이제서야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평가는 이렇게 상반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서는 이번 민선 8기 지난 2년 되돌아봤을 때 이것만은 좋든 싫든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그런 시정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대전시의 이제 브랜드 슬로건에 예. 대한 대전 이주인데 지금 현재로는 대전 이주가 어디에서든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고 인류 경제 도시로 예. 전부 다 도배되는 듯한 그런 느낌에 조금 많은 혼란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이 좀 아쉬웠고 예. 또 그 다음에 우리 의회도 또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빨갛게 이제 변화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 생각하면 예. 그때 왜 그렇게 싸워야만 했는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참 개인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예. 만약에 민주당이 다음번에 또 우리 정권을 또 잡고 우리 시의회에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간색 유지하자. 바꾸지 말자. 네, 정말 이렇게 우리 대전 시민의 혈세와 그 예산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불필요한 일을 또 다시 대반복하면 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대전형 양육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축소가 되었다가 다시 원상복귀가 좀 다른 형태로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면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사실 제 기억에 남는 거야 물론 뭐 트램이나 뭐 기타 등등 경제적인 부분이겠지만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을 짚으면 요즘 이제 꿈씨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예, 93년도 엑스포 이후로 대전의 상징이죠. 대전의 이제 꿈돌이가 상징인데 생각보다 꿈돌이를 활용하는 일들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꿈씨 패밀리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대전도 이제 이런 식의 마스코트와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실 한 단계 저는 도약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요 근래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그 레트로 열풍이랑 딱 맞아 떨어진 게 아마 이 꿈돌이가 아닐까 싶어요. 옛 추억에 빠져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포 견학 가고 이랬던 그렇죠. 기억이 네. 아주 생생한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환영하는 일이고 좋은 일인데 아직 이제 꿈씨 패밀리가 저희 대전시의 상징물의 조례로 캐릭터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제가 얘기를 해서 지금 작업은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세계화 브랜드화 하겠다. 우리 대전에 조금 더 상징물로 좀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꿈씨 패밀리가 사실은 어떠한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스토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이 100몇 가지, 106가지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지난 2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중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여러 경제적인 이런 2년 동안에 있었던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좀 성취한 것들 이런 걸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뭐 산단을 좀 이렇게 입주를 시킬 계획을 가졌고 뭐 조성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 민자 유치가 굉장히 지금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해낸 거라고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들이 현재 대전 시정이 제일 잘한 부분이자 앞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결국에는 이 부분들은 돈 문제인데 우리 뭐 이제 뭐 많이 얘기했다시피 대전시가 이번에도 지방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방채가 이제 조 단위를 넘어섰거든요. 대전에서도. 결국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대전시가 이제 앞으로 빚으로 감당이 되는 부분 재정들을 끌어왔고 그 끌어온 재정들을 이용해가지고 기반을 만들었으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제 실제 사용하고 들어올 부분들은 민자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산업영재 MOU 체결한 기업들을 보면 이미 수백 개 기업들이 MOU 체결하고 들어올 입주 의향을 밝혔고 뭐 현재까지만 보면은 지금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대전에 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그때가 되었을 때 산업영재가 조성이 되고 들어오는 시점이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지켜가지고 기업들이 내려오고 인력들이 같이 내려올 것인가. 사실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도 한 3년 내지 4년 후에 일이 될 거거든요. 그때가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텐데 일단 저희는 지방채도 쓰고 뭐 국비도 끌어오고 해서 최대한 기반을 조성해 놓는 최대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놓는 단계가 이번 민선 8기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시민들의 삶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SOC는 당연히 공공에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토목 사업들이 먼저 중심으로 전부 다 이제 민자의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좋은 장점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움들이 사실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자로 투자해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디인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제가 이제 산업단지 특별위원회에 있어서 그런 질문도 했었는데 다른 곳에서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들어오겠다 했는데 그 협약상의 내용 중에 그거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오겠다 했는데 그 시점에서 들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못한다 하면 그에 대한 페널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이게 MOU라는 게 사실 뭐 강제성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우린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서로의 이 상호 의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기반이 마련되고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 들어올지도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도 아주 정말 이른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민선 8기가 어쨌든 후반기에 접어들게 되고요. 또 이장우 시장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로, 이제 도시철도 3번
3, 4, 5호선까지 동시에 추진하겠다. 그리고 대전교도소 이전하겠다. 이건 이제 핵심 공약으로 이건 꼭 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해내기 위해서 남은 임기는 일단 주어진 임기는 지금 2년입니다. 이 2년 동안 그럼 어떤 것들이 준비돼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해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남은 2년 동안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거의 서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이라는 그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무언가를 해내기엔 사실 짧은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국민들에게도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는 부분들이 거의 예산이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사실 시작한 사람이 자기 임기 내에 끝맺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뭐 지금 이장희 시장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거는 일을 벌려놨으니까 이 방향성을 이 다음번 시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오신다, 뭐 어떤 사장을 가진 분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을 이해하고 대전의 발전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밑그림들을 그려놓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해놓는 것들.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지방채를 발행하든 국비를 발행하든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기업 유치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독일의 이제 머크사라든가 SK바이오라든가 이제 대기업들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건 이제 확정된 사항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앵커 기업들, 이제 핵심이 되는 기업들을 일단 끌어놓게 되면은 그 다음번 시장이 새로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대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하반기에는 이제 그 정도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한 만큼 사실 이렇게 판을 깔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에 워낙 민생이 어렵다 보니까 시민의 또 안전한 삶을 살피는 그런 시정들도 함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이제 사업들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의 민생을 조금 더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함께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대전시를 또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는 곳이 바로 대전시 의회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이제 소속돼 있는 그런 공간인데 제9대 대전시 의회 역시 이제 반환점을 돌고 후반기에 이제 접어듭니다. 근데 대전시 의회는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아픈 소리들도 최근에 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 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이중 의원님? 뭐 지금 대전시 의회가 저희 국민의힘이 20명으로 압도적 다수당으로 있기 때문에 거의 전적으로 책임은 저희 당 의원님들이 져야 되다 보니 일단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우리 당 의원님들 모두 다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들이고 당연히 이제 실망스러운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실 수도 있고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조금 저희를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도 조금 더 이제 자격 있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스스로가 합의돼가지고 원만하게 원 구성이 돼서 앞으로 조금 더 원활하고 저희가 합의해가지고 시정에 대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밑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바라봐 주시면 뭐 넓게 바라봐 주셔서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국힘의 책임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의회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대전 시의원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전 시민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초선의원들이 또 많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떻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개인 간의 욕심도 또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 대전시의회를 조금 더 어떤 분이 잘 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같이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누어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명의 시의원들이 각자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하필이면 또 11대 11로 딱 반 그렇게 교차 상태로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번에도 조용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너무 여전히. 그러나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다음 후반기에 잘 이끌어가기 위함이라고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자체적으로 지금 징계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징계도 보류되어 있는 또 의원도 8분이나 계시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2차 투표를 했는데 그때도 결과는 같았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숙 의원님은 이제 다른 당에서 바라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징계를 이렇게 예. 얕게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 사실 국힘에서 징계 준 거 보고 저 깜짝 놀랐고요. 네, 저희는 뭐 줄 때 확실하게 또 이렇게 보류 이런 거 없이 예. 확실하게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약간 부럽기도 하고 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징계가 제가 봤을 때 수위가 낮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선거가 있을 때 누구든 그런 가능성이 예. 조금 더 열려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네. 징계라는 것이 어쨌든 당이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 부분도 일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네. 좀 약했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그 숫자가 변하지 않고 11대 11이 나왔을 것이다. 네.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큰 압박은 예.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중현 의원님은 지금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징계가 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거에서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원총회를 거쳐서 저희 당에서 불협화음이나 뭐 이런 자리싸움하는 모습 비춰지지 않고 단일 후보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예. 그런 다수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거든요. 근데 다수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제 저희 당에서 후보가 또 나오시고 하다 보니 이 문제가 발생한 거여서 사실 이런 거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저희가 다수결의 원칙, 투표와 선거로 이루어지는 건데 예. 그 기본적인 형태를 저는 완전히 무시하고 파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거는 정치를 주로 하고 있는 저희 정당이라면 오히려 더 강한 징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약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 의회 때도 그렇고 결국 다수당 내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런 결과들이 나와서 시민들이 더욱더 우리가 좀 뭔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예. 생각은 조금 반대인 게 우리가 아마 정부에서 공수처 논의를 할 때도 옥상원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지금 있는 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으면서 예. 뭐 당연히 국민 모두의 뭐 목소리와 마음을 들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제 선거와 투표, 뭐 투표와 선거라는 제도를 거치고 정당이 또 민의를 대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민분들이 기본적인 투표를 거쳐가지고 구의원, 시의원, 뭐 국회의원, 예. 대통령의 뭐 정당 쭉 이제 정치인들 쭉 쌓아 올려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의가 효율적으로 결집해서 운영되는 방식이 지금의 대의민주주의 제도이고 정당 정치인데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무언가를 만들자고 하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의사가 다시 또 어떤 강성의 목소리 혹은 또 그 참여하게 되어서 그 순간순간 바뀌는 대중들의 목소리. 예.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좋지도 않고 원활한 의사진행도 안 되고 우리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옥상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 이제 시의원들이 정당을 다 가지고 있지만 당에서 너무 깊게 개입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당론으로 어떤 한 명을 정하겠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정신에 좀 더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잖아요, 저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좀 양심에 의한 독립적으로 자기의 견해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가지고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사실 정말 현실이 된다면 우리 대전 예. 시민들이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을 직접 자기 손으로 의장을 뽑는다면 예. 2년간 죽으라 일하지 예.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처럼 예. 소수의 몇 명이 되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의장으로 선택받을 수도 있지 않나. 예. 그런 그 현실 가능성은 없지만 예. 그런 꿈도 한번 꾸어봤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마음으로 조금 더 달려주시라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네.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의장이 선출이 돼야 그 후에 부의장 뭐 상임위원장 선출이 되는데 이미 지금 또 늦어졌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잡음이 조금 더 예상된다 이렇게 김윤석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직 결정은 안 됐을 건데요. 양쪽이 지금 11대 11로 예. 나눠져 있는 이 상황에서 교체 상태에서 변화가 크게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 분으로 추대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이 네네네. 아직은 정말 열려 있는 상황이고 네네네.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어쨌든 또 다시 또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아직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게 의원총회로 뽑은 후보가 있는데 예. 그 분이 이제 부결이 됐다라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의원총회 효력이 사라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저희가 지금 이견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애초에 그럼 의원총회를 다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또 의견이 있고 의원총회를 안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나오셨던 후보님이 아직 살아 있는데 예. 그럼 그 후보에 대해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은 똑같이 11대 11로 부결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럼 저희는 그렇게 됐을 때 의회가 또 파행이 되고 그렇죠. 예, 시민들에게 또 죄를 짓는 그런 것들 저희도 고려해야 돼가지고 예.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 저희도 좀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이제 뭐 대전시 의회 일단은 뭐 남은 임기도 임기지만 의장이 선출이 되고 각 자리에 잘 배분이 되어야 그 자리에서 또 남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서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질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대전시 의회 또 대전시 의원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린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두 분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 본부는 집행부를 견제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삼권 분립이 아니죠. 의회가 견제하지 않으면 집행부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와 교육청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리고 지적하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도 남아있지만 우리 대전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견제와 감시는 더더욱 더 후반기 때는 더 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의장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왜 문제가 되는지 시민분들 혹시 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저희가 집행부가 시청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시청이 한 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안도 심사를 해야 되고 뭐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그 저희가 일을 해야지만 시청이 또 거기에 발을 맞춰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의장 선거가 안 되면 첫 단추부터 막혀가지고 반대로 저희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청도 아무것도 일을 못 하게 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게 됩니다. 예. 사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장 선거를 잘 마치는 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시민분들의 복리에 가장 밀접하게 또 관여가 되는 첫 단추거든요. 저희가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현재 다수당이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시민들께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도록 의회 원구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 당 내에서 목소리 내는데 주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남 정치 토크 민심 중심 민선 8기 대전시 출범 2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대전시 의회 현재 원구성 파행 논란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전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중호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5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5시엔 대세남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의 끝곡 조슈아 캐디슨의 Beautiful in My Eyes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